아 제발. 아! 아니 어디야 여기? 내 돈. 아 나 거의 파산. 이거 또 걸리면 나 파산인데? 제발 걸려 제발. 해보겠습니다. 제발 삼나. 예. 제발. 아! 다 가자 다 가자. 아 어떻게? 그래 타자 이겼어요. 잘했어요. 아이 파산?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인정해드리고 소원을 뭘 들어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말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파산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갑자기 파산이라는 단어 수사 막 하고 싶으시잖아요. 글쎄. 파산을 설명하고 싶으시다. 파산을 설명하고 싶으시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럼 오늘 파산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파산이 무슨 뜻이에요? 파산. 뭐 이거죠. 지금 제 상황처럼 전 재산 날렸다. 돈이 없다. 망했다.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파산은 미안한 얘기지만 무슨 짓을 해도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완전히 사망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네요.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여기. 오, 뭐 이런 무서운 그림이 있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영어로 써있고 절벽 위에 많은 건물들이 되게 위험하게 써있는데 이게 그거 아닙니까? 2008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맞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세계를 정말 공포로 몰아넣었던 위험한 사건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파산했던 회사가 리만 브라더스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파산하면서부터 시작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리만 브라더스가 유명한 회사인 건 알겠는데 한낱 미국에 있는 투자 회사 하나가 파산을 했다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었다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내용이 좀 어렵긴 하니까 네. 제가 천천히 좀 설명을 해볼게요. 북탐정은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 테러 사건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납치된 미국 여객기가 미국 국방부 그리고 세계무역센터에 충돌했었던 전 세계를 정말 깜짝 놀라게 했던 슬픈 테러 사건이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꽁꽁 얼어붙게 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여행을 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뭐 파티를 즐겨, 이러면서 경제 생활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금리를 낮추면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그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가서 쓰게 되고, 그쵸. 그러면서 경제가 좀 살아나게 되는 그런 맞아요. 현상이 나타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내야 되는 이자가 적으니까 그때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집을 두 채씩, 세 채씩 살 수 있어? 그 정도였어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샀었어요. 미국에서는 모기지, MBS라고 하는 그런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요. 네. 집을 살 때 대부분 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집을 삽니다. 그럼 사람들이 대출을 너도나도 받기 시작했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때다 싶어서 대출을 엄청 해줬겠네요. 은행은 항상
대출을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돈을 버는 구조라는 거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다 싶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을 담보로 한 대출만 있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네. 그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을 담보로 또 대출이 나가고 그 집을 담보로 나갔던 대출을 담보로 나갔던 대출에 또 담보가 나가고 대출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대출들이 재생산되다 보니까 네. 이게 생각지도 않게 너무나도 커져버렸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가 될지 가늠조차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됐던 겁니다. 이걸 정부가 계속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걱정이 됐겠죠. 정부 입장에서도 9.11 테러가 일어났던 이후로 걱정이 되니까 금리를 확 낮췄다가 2004년부터는 이게 경제가 심상치 않게 너무 과열되는 것 같으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금리를 1%에서 5%까지 대략 한 1년 반에 걸쳐서 올리게 됩니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값은 떨어질 거고요. 네.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거 나 이러면은 나 이제 못 나라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사려고 대출받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파산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네. 리먼 브로더스가 나 몰라 빚 못 갚아 배째라고 하면서 파산을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큰 투자 회사였는데 여기서 못해 배째 라고 나오면 말씀하신 대로 너무 큰 악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더 큰 문제는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이 사건의 크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대출까지 갔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간 거야? 가늠이 안 됐던 거죠. 네네. 모든 그 위험의 크기는 측정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대비를 해야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파생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응조차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금융시장에는 이런 걸 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too big to fail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너무 커서 망하면 안 돼. 얘가 너무 커서 얘가 망하면 전 세계가 위험해져. 그러니까 망하지 않게 해줘야 돼. 은행은 설마 나처럼 큰 애를 망하게 하겠냐 정부가? 그러면서 대출을 막 해주고 악용할 수 있구나. 악용할 수 있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면서 사실 이 금융시장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 이런 것들이 커졌던 이유는 결정적으로 여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진짜로 나비 효과라는 게 여기에도 존재하네요. 이 약속과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 이 균열이 얼마나 큰 틈을 가져오는지 이건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 빚이라는 것은 적당한 수준으로 커지면 경제는 잘 돌아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우리가 빚을 쓸 때도 약속하고 지킬 수 있는 정도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 지금 보니까 각각 네모 안에 네. 겹치는 글자가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네모만 봐도 참, 주, 비. 겹치는 글자 진짜 많은데요? 이거 하나씩 지워볼까요? 그러죠. 하나씩 지워보죠.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소득이네요. 소득.
소득은 일의 방법을 뜻하는 바소에 네. 얻다 득을 합쳐서 만든 단어이고요. 일을 한 결과로 얻은 것, 그래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은 돈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소득을 인컴이라고 그러거든요. 안을 뜻하는 in 그리고 오다를 뜻하는 come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데 이걸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소득이라는 글자 앞에 네. 부지런할 근 그리고 일할 로자를 붙여서 뜻 그대로 부지런하게 일해서 버는 돈, 근로소득. 정말 부지런히 일하고 있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약속한 날 월급을 받잖아요. 그 근로에 대한 소득인 거죠. 그렇죠. 월급은 달, 월, 줄, 급이 합쳐진 단어로 한 달을 단위로 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럼 소득 얘기가 나온 김에 인간이 소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근로소득 하나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다른 방법들도 있는 거죠. 있죠. 이 탐정사무소는 제 거잖아요. 뭐 그쵸? 네. 저처럼 회사나 가게, 공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농사나 고기잡이처럼 거기서 나온 번 돈을 우리가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 앞에 일사와 업자가 붙어져서 사업소득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개인이 하는 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에서 얻은 소득. 뭐 영어로 또 말을 해보자면 비즈니스 인컴이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라는 단어는 비직네스에서 유래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앞단어 비직가 비지, 바쁘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상태를 뜻하는 니스가 합쳐져서 비즈니스가 됐다고 알고 있어요. 석탐정, how's your business? 너무 바쁜 상태입니다. 근로소득, 네. 사업소득 이외에도 일을 하지 않아도 생기는 소득이 또 있습니다. 일을 안 해도 소득이 생긴다고요? 제 꿈인데? 어떤 거요? 재산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네. 소득 앞에 이번에는 재물 재자에 나을 산이 붙어서 재산소득입니다. 이 재산소득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추구해야 될 방향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국토안정한테 토지를 빌려주고 그리고 임대료를 받는 토지 임대 소득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내 돈을 은행에 예금하면 뭘 받죠? 이자 받죠, 이자. 그 이자 소득도 재산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맞는 말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토지 임대 소득을 얻으려면은 빌려줄 수 있는 토지가 있어야 되고 은행 이자를 받으려면 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돈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일을 하지도 않고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거 다른 소득도 있나요? 이전 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 소득이요? 우리가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이고 네. 그리고 재산소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누군가한테 맡기거나 투자해서 받는 돈을 말하는 거고요. 이전 소득은 소득 앞에 네. 옮길 이에 구르다 전자가 붙었고 네. 그래서 영어로는 트랜스퍼 인컴이라고 얘기합니다. transfer, 옮기다, 이동하다, 이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맞아요. 이전 소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을 옮기는 건데 네. 국가에서 주는 연금이나 실업수당 같은 공적인 보조금 혹은 네. 용돈과 같은 사적인 보조금을 이전 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 이전소득은 모두 경상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참 이 경상소득은 영어로 표현하면 네. current incom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urrent, 현재, 지금에 통용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죠. 역시 이건 놓칠 수 없어요. 영어 천재. current income, 현재 수입. 네. 즉 비교적 일정하고 또 정기적으로 현재
얻는 소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그러면 전 이것도 너무 궁금해요. 복권은 어디에 들어가요? 복권 너무 좋잖아요. 1등 당첨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돈이 이만큼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소득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사실 이제 비유를 할 때 벼락에 맞을 가능성보다 더 낮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낮죠. 네. 그래도 사람들은 복권을 긁으면서 그래도 내가 혹시 언젠가 되겠지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복권에 당첨될 때 발생하는 소득을 우리는 비경상적인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non을 붙어서 non-current income 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이고 이런 식으로 얻게 되는 돈을 의미하는데